BBC가 극비로 감추려 했던 한국 영상 하나가 유출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5년 경력을 버리고 이런 쓰레기를 찍었다고? 태풍에 발이 묶여 48시간 서울에 갇힌 BBC PD 엘리너 휘트비. 이런 삼류 도시에서 썩어야 하다니.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비행기 갈아타는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 종로 뒷골목에서 목격한 광경에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연출 아니야? 베니스 영화제 12분 23초 기립박수. 50년간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런 휴머니즘은 처음이다. 도대체 그 48시간 동안 그녀가 담은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BBC를 박살낸 서울의 충격적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너 휘트비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아시아 메가시티의 미래였는데 취재 대상은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였어요. 한국은요? 그냥 비행기 갈아타는 곳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직항이 만석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을 경유하게 된 거였죠. 겨우 3시간 환승이니까 라운지에서 쉬다 가면 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도쿄를 떠났습니다. 일본에서의 취재는 완벽했어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질서정연한 움직임, 신칸센의 정확성, 긴자 거리의 세련됨. 모든 게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죠. 역시 아시아의 진짜 선진국은 일본이야. 저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어차피 일본 공항 따라 만든 거겠지. 하지만 그때 청천벽력 같은 방송이 나왔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모든 국제선 운항이 48시간 중단됩니다. 뭐라고요? 48시간이요? 저는 당황해서 항공사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베이징에서 중요한 인터뷰가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안전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시내 호텔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최악이었습니다. 48시간을 이런 시시한 경유지에서 낭비해야 한다니.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도쿄만 해도 벅찬데 왜 한국까지 들려야 하는 거야?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영국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강혜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BBC 엘리너 PD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도 런던에서 일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른 건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괜찮아요. 어차피 호텔에만 있을 거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혜원 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이류 도시에서 이틀이나 썩어야 하다니.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곧 알게 되겠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면서 BBC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이젤, 나 엘리너야. 한국에 갇혔어. 한국, 거기서 뭐 하는데?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어. 48시간이나, 그럼 관광이나 하고 와. 어차피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니까. 나이젤 벤틀리 국장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저녁이 되자 호텔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뭐야,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프런트에 전화했더니 태풍 영향으로 일시적 장애라고 하더군요. 베이징 인터뷰 자료를 정리해야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라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호텔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런던이 그립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런던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뭐지? 여기는 밤에 안전한가? 카페를 찾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 서게 됐는데 심야버스가 왔습니다. 잠깐의 호기심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제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야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교통카드를 찍으려다 잔액 부족으로 삐삐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충전하는 걸 깜빡했네. 그러자 바로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자연스럽게 자기 카드를 대신 찍어줬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어르신.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내릴 때 현금으로 줄게. 에이, 됐어요. 그냥 가세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런던이었다면 모두가 쳐다봤을 텐데 버스가 출발하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여기가 더 편할 거예요. 임산부는 웃으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양보하려던 사람들도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앉은 맞은편에는 시각장애인 청년이 있었는데 내릴 정거장이 가까워지자 옆 사람이 살짝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음 정거장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싶어 자세히 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어요. 한 택시가 멈춰 섰는데 뒷좌석에 이미 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합승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손님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어서요. 돈은 안 받고 가는 길이라. 제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자 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택시 금방 올 거예요. 저거 타세요. 정말로 바로 다른 택시가 왔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아까 그 택시 정말 무료로 모셔다 드리는 건가요? 아, 그거요? 가끔 그래요. 시각장애인분들은 밤에 택시 잡기 어려워하시니까 회사에서 지원해 주나요? 무슨 지원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 그냥이라는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알바생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폐기하는 건가? 그런데 그 알바생이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에게 조용히 건네주는 거였어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다시 가게로 돌아온 알바생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거 가게 주인이 허락한 건가요? 네. 아, 그냥 버릴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도 아세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에이, 어차피 버릴 건데 필요한 분이 드시는 게 낫죠? 그날 밤 자정 무렵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울의 밤, 시스템 없는 친절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도쿄에서는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지만 차가웠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책에는 없어 보이는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자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됐지만 저는 베이징 자료 정리 대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은 대가 없이 도울까?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할까? 그때 혜원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어차피 하루 더 계시니까.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새벽 5시는 어떠세요?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새벽 5시라니 무슨 특별한 게 있다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15년, 전 세계를 다니며 다큐를 찍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어요. 누구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창밖을 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달렸어요.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런던은 밤 10시면 죽은 도시가 되는데 그리고 깨달았죠. 서울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라는 것을. 근데 단순히 깨어있다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깨어있다는 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습했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혜원 씨는 약속 장소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지금부터 보실 건 관광책자에는 절대 없는 진짜 서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로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허름한 간판들, 녹슨 철문, 갈라진 아스팔트. 여기가 특별한 곳이라고요? 혜원 씨는 대답 대신 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봉순댁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인데도 가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들어가 봐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커다란 솥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한 소년이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서 와. 혜원아. 이분은 제 친구예요. 할머니.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 머나먼 곳에서 왔네. 앉아. 앉아. 국물 한 그릇 줄게. 봉순댁 할머니는 제게 김이 나는 어묵 국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때 소년이 조심스럽게 제게 젓가락을 건넸어요. 여기요. 소년의 한국어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혹시 도영이는 북한에서 온 아이예요. 혜원 씨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 혼자 왔대요. 부모님은 도영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봉순댁 할머니와 도영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새벽 배달을 마친 라이더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그래. 그래. 힘들었지. 어서 앉아.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공짜야. 너희들이 있어야 이 도시가 돌아가니까. 한 라이더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 공짜로 먹으면 무슨 소리야. 너희가 새벽에 비 맞아가며 배달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지. 도영이가 자랑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죠. 새벽마다 50명은 먹여 살려요. 도영아,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할머니가 웃으며 도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혜원 씨에게 속삭였어요. 이게 매일 있는 일이에요? 네.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었어요. 봉순댁,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너희들이 더 일찍 일어났잖아. 어서 와서 먹어. 그들도 역시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미화원 아저씨가 대신 쓰레기 봉투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가게 쓰레기 있다가 제가 가져갈게요. 아이고, 맨날 고맙지 뭐야. 이들 사이에는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뭔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오갔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보고 있자 한 라이더가 제게 말했어요. 외국분이신가 봐요? 여기가 서울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강남, 멋진 한강 다리가 서울 같지만 사실 이런 골목이 진짜예요. 서로 돕고 사는 곳. 도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 여기 온 지 3년인데요. 북한보다 여기가 더 따뜻해요. 거기선 무조건 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도와요. 봉순댁 할머니가 제게 김치를 더 담아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뼈만 앙상했어. 며칠을 굶었는지. 그때부터 내가 밥 먹였지. 이제는 내 손자나 마찬가지야. 근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새벽에 40년 전에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이제 내가 돌려주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 정서 아니겠어? 그때 도영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어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앱이에요. 화면에는 새벽 천사들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무슨 앱이에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밥 먹을 수 있는 곳 지도예요. 봉순댁 할머니처럼 새벽에 무료로 밥 주는 가게가 서울에만 200개 넘어요. 200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하세요. 옛날에 도움받았으니 이제 돌려준다고. 혜원 씨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 봉순댁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제 어디 가요? 한강 다리로 가요. 또 다른 새벽 천사들을 만나러 한강 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다리 위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생명의 다리 지킴이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죠. 한 지킴이 아저씨가 다리 난간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춥죠?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새벽 공기가 차니까 이거 드세요. 아저씨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매일 여기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다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혜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에만 이 사람들이 구한 생명이 300명이 넘어요. 모두 자원봉사자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왜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이제 진짜 서울을 보신 거예요. 혜원 씨가 말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새벽에도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 이게 진짜 서울이에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BBC가 원하는 아시아 메가시티가 아니라 진짜 사람 사는 도시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였죠. 혜원 씨, 오늘 본 것들을 다시 촬영하고 싶어요. 정말요? BBC 프로젝트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건 꼭 기록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는 다시 봉순대구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 대단한 걸 찍는다고 그래. 그냥 밥 먹이는 거야. 도영이는 카메라를 보자 신이 났습니다. 저도 나와요? 우와,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그냥 기록용이야. 하지만 카메라를 들이대자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한 라이더가 할머니께 봉투를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이게? 어제 첫 월급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버틴 거니까. 아이고, 이런 걸 왜 줘? 가져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재료값 내게 해주세요. 그들의 실랑이를 찍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후가 되자 혜원 씨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특별한 게 있죠. 경비실 앞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고 무료 나눔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채워 넣어요. 먹을 것, 생필품. 가끔은 돈도 넣어두고 가요.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하나요? 왜 확인해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때 한 할머니가 와서 김치 한 통을 넣으셨어요. 우리 집 김치 너무 많이 담갔어. 누구든 가져가라고 해. 이런 장면들을 찍으면서 사기가 메모리가 다 찼습니다. 저녁 무렵 나이젤과의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나이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엘리너, 베이징 일정은 취소됐어. 대신 바로 런던으로 돌아와. 왜요? 상하이 팀이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어. 너는 도쿄 자료만 정리하면 돼. 잠깐만요. 나이젤. 제가 한국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 거기서 뭘 발견했다는 거야? 저는 오늘 찍은 영상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나이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구걸하는 할머니와 가난한 배달부들? 아니에요. 이건 서로 돕는 공동체의. 엘리너, 우리가 원하는 건 첨단 기술과 미래 도시야. 이런 감상적인 빈곤 포르노가 아니라고. 빈곤 포르노라니요? 이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국은 우리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야. 당장 그만두고 돌아와. 하지만, 들어. 한국은 이류 국가야. K-팝이나 만들어내는 곳이지. 우리가 배울 게 없어. 순간 열이 확 올랐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한국은 엘리너 휘트비 15년 경력을 날리고 싶어? 당장 그 촬영 중단하고 내일 첫 비행기로 돌아와. 화상회의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 BBC라는 간판, 그리고 오늘 본 봉순댁 할머니와 도영이의 미소. 혜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도 촬영 도와줄 수 있어요? 본부에서 뭐라고 안 해요? 할 말이 있대요. 하지만 전 계속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최후 통첩, 24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에서 제외. 나이젤의 서명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 오토바이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봉순댁 할머니 같은 분들이 국물을 끓이고 있겠죠. 이걸 포기할 순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연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48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찍어요. 뭐든 다요?
정말 괜찮으세요?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어제 배웠어요. 우리의 두 번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재래시장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사과 한 봉지를 사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덤으로 귤을 한 움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에이, 맨날 오시는데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니야. 이미 충분해. 무슨 소리. 비타민C 먹어야죠. 옆 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도 질세라 뭔가를 보태주셨어요. 여기 멸치 한 봉지도 가져가. 칼슘 보충해야지. 어르신은 결국 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의예요. 혜원 씨가 설명했습니다. 계산된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죠.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나이젤이었어요. 엘리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공항에 없다고 연락 왔어. 전 아직 48시간이 남았어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넌 끝이야. 그럼 끝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너 정신 나갔어? 아니요. 오히려 정신을 차렸어요. 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찍을 거예요. 그럼 넌 해고야. BBC에서 나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혜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정작 임산부가 타면 그 자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왜 다들 일어나는 거예요? 한 승객이 대답했습니다. 임산부가 서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런던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오후에는 한 고등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하교 시간,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학생 여럿이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시킨 건가요?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위험하잖아요. 그냥. 이틀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단어였습니다. 그냥 돕고, 그냥 나누고, 그냥 함께하는 것. 저녁이 되자 도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나, 할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래요. 봉순댁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이 도영이 생일이에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탈북 소년의 생일을 축하하러 새벽 라이더들, 미화원 아저씨들, 심지어 동네 주민들까지 모인 거였어요. 도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케이크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이 뭐였어?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 한 라이더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도영아, 우리가 모아서 산 거야. 최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형들, 이건 너무 비싼데.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도영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가족도 못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할머니가 도영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울지 마. 넌 이제 우리 식구야. 그때 제 핸드폰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공식 해고 통지서. BBC 인사팀에서 온 거였어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도영이의 생일 파티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 이게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혜원 씨, 우리 내일까지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찍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라요. 하지만 이 영상은 꼭 세상에 내보낼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찍은 7개의 에피소드. 봉순댁 할머니와 도영이, 생명의 다리 지킴이들, 재래시장의 인심, 아파트 나눔 냉장고, 지하철의 배려, 학생들의 자발적 도움, 그리고 오늘의 생일 파티. 이걸 어떻게 편집하지? 그때 도영이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누나, 제가 영상 편집 좀 할 줄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운명이었을까요? 탈북 소년이 영상 편집을 할 줄 안다니. 정말. 어떻게 배웠어?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제 꿈이 영화 감독이거든요. 다음 날 새벽,
우리 셋은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48시간의 서울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후 비행기 타기 전까지 편집 가능할까요? 해볼게요. 도영이는 놀라운 속도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이의 편집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누나, 이 장면 보세요. 할머니가 국물 젓는 손하고 라이더 형이 핸들 잡는 손을 교차 편집하면 화면에서 두 손이 오버랩 되면서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둘 다 새벽을 지키는 손이었으니까요. 도영아, 넌 천재야. 북한에서는 컴퓨터 만질 수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맘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편집했습니다. 혜원 씨는 자막을 만들고 저는 내레이션을 정리하고 도영이는 마법 같은 편집을 했어요. 누나, 어제 찍은 한강 다리 장면 다시 봐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놓쳤던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 한강 다리 위, 한중년 남성이 난간을 잡고 서 있었어요. 생명의 지킴이 아저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럼 커피라도. 제가 텀블러를 2개 가져왔거든요. 남자는 결국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왜 이러세요? 그냥요. 새벽 공기가 좋아서 같이 마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들은 30분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가족도 떠났고.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10년 전에 그랬어요. 지킴이 아저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부도나고, 이혼하고, 죽고 싶었죠. 근데 누군가 저한테 라면 하나 끓여줬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받은 라면 한 그릇 값을 갚는 거죠. 평생 걸려도 다 못 갚을 것 같지만. 남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킴이 아저씨는 그저 옆에 서 있었어요. 저, 내일도 나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내일은 제가 김밥 싸올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셋은 모두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일어나는 거예요? 혜원 씨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327명을 구했대요.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도영이가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재래시장 장면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고등어 한 마리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묻자 생선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안 팔리면 버려야 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야. 돈 낼게. 진짜 버릴 건데요. 아, 그럼 1,000원만 주세요. 봉투 값으로. 할머니가 1,000원을 내자 아저씨는 고등어 3마리를 담아줬어요. 많이 드셔야 건강해요. 옆 가게 야채 장수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무 하나 가져가세요. 고등어랑 같이 끓이면 맛있어요. 에이,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생각나서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그 할머니가 시장을 나갈 때쯤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들고 있었어요. 산 건 고등어 하나였는데 도영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거기선 배급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싸우거든요. 다음은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2시 한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나도 계속 울자 아저씨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젊은 엄마가 나왔는데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아기가 계속 울어서. 괜찮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뭔가를 꺼냈어요. 우리 손주 키울 때 쓰던 건데. 이거 틀어주면 애들이 잘 자요. 작은 오르골이었습니다. 정말로 아기가 금세 잠들었어요. 어머, 정말 감사해요. 밤에 또 울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30년 육아 경력자예요. 다음 날 그 젊은 엄마가 경비실에 찾아왔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직접 만든 쿠키였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덕분에 3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이런 작은 나눔들이 아파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경비실 냉장고를 채워놓고 경비 아저씨는 택배를 집까지 들여다주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하며 인사하고 이게 진짜 공동체죠. 혜원 씨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지하철이었어요. 출근 시간,
발달장애인 청년 하나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꽉 찬 열차였지만 그 청년 주변으로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청년이 크게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한 아저씨가 청년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니? 회사요. 저 일해요. 잘한다. 힘내. 청년이 내릴 역에 도착하자 옆에 있던 여고생이 살짝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내린 후 한 외국인이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다들 저 청년을 아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도와주는 거죠.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그냥요. 또 그냥이었습니다. 도영이가 마지막 영상을 보여줬어요. 학교 앞 횡단보도. 하교 시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몇 명씩 그룹을 지어 어르신들과 함께 길을 건넜습니다. 할머니, 제가 잡아드릴게요.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한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자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요. 할머니도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발견한 더 놀라운 장면. 한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걸었어요. 야, 오늘 급식 맛있었지? 응. 내일은 카레래. 진짜? 대박.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대화. 하지만 그들이 만든 보호막은 특별했죠. 편집을 마치면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음이었다는 것을. 대단한 구호도 거창한 캠페인도 없었어요. 그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도움들. 제목은 뭐로 할까요?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때요? 도영이가 제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사랑, 보이지 않는 라이더들의 연대,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배려. 완벽했습니다. 혜원 씨가 마지막 자막을 만들었어요. 이 도시의 진짜 인프라는 지하철이나 도로가 아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다. 그것이 24시간 작동한다. 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봉순댁 할머니가 호텔로 찾아오셨어요. 공항 가기 전에 이거 먹고 가. 김밥 도시락이었습니다. 할머니, 영국 가서도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도영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특별한 일이 됐나 봐.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도영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했어요. 아, 누나, 이것도 넣어요. 화면에는 새벽 1시 편의점이 나왔습니다. 한 알바생이 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깨끗한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나갔습니다. 가게 옆 골목에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날짜는 지났지만 아직 괜찮아요. 고맙네. 매번 미안해. 뭐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알바생이 돌아서려다 다시 돌아왔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요.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날 추우니까 이거 드시고 몸 녹이세요. 노숙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젊은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어려울 때 도움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도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저 알바생 형도 탈북자예요. 2년 전에 왔대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은 대학도 다닌대요. 이 모든 영상을 12분으로 압축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도영이는 해냈습니다. 누나, 완성이에요. 최종본을 보면서 저희 셋은 또 울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영혼을 담은 기록이었으니까요. 공항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최종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1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날 것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원 씨가 물었어요. 일단 개인 채널에라도 올려야죠. BBC는 이제.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런던 언론사 가디언의 편집장이었어요. 베니스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제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올린 거예요. BBC가 감춘 한국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래서 BBC가 방송 안 한 거구나. 서구 언론의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 한국인인데 우리도 몰랐던 우리 모습이다. 가디언 편집장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엘리너, BBC가 법적 대응한다고 나섰어. 뭐라고요? 영상 저작권이 BBC에 있다고 주장해. 근무 중 찍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해고당한 뒤 개인적으로 편집한 건데. 걱정 마. 우리 법무팀이 막아줄게. 하지만 나이젤이 언론계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네가 조작했다고. 조작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도영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누나, 우리 할머니가 유명해졌어요. 봉순댁에는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셨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조작이요. 내가 40년간 새벽마다 여기 있었는데 무슨 조작이야. 라이더들도 나섰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매일 새벽 무료로 밥 먹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섰고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놓친 이야기들이 더 나왔어요. 다른 동네에도 봉순댁 같은 곳이 200군데나 더 있다는 것. 생명의 다리 지킴이가 전국에 3,000명이나 된다는 것. 나이젤의 음에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BBC의 편견이 오히려 드러난 거죠. 하지만 나이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니스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작품은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환상이라고.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를 도왔습니다. 일본의 유명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였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아네스 바르다 감독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진정한 다큐멘터리는 권력이 감추려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 이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베니스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는 봉순댁 식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아쉬워하셨어요. 할머니, 저희가 꼭 상 받아올게요. 상은 무슨. 그냥 우리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 라이더 형들이 현수막을 들었어요. 서울의 새벽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도영이는 자신이 만든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I am from 봉순댁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누나, 이거 입고 레드카펫 걸어요. 미친 거 아냐? 자랑스러운 거죠. 베니스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민들 수백 명이 공항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엘리너, 고마워요. 당신이 진짜 한국을 보여줬어요. 그들 중에는 유학생, 이민자, 입양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입양으로 30년 전 네덜란드로 왔어요. 당신 영상 보고 처음으로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는 간호사로 독일에 왔어. 50년 전에 늘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당했지. 당신이 보여준 한국. 그게 진짜야. 고마워. 영화제 전날 나이젤이 베니스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시간이 있어. 상영 취소하고 사과해. 뭘 사과해요? BBC 자산을 무단 도용한 거. 그 자산은 제가 해고된 후 만든 거예요.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언론계가 얼마나 좁은지. 그때 혜원 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이젤 벤틀리 씨죠. 사실 전 한국 정부 소속이에요. 처음엔 당신을 감시하려 했지만 엘리너의 진심을 보고 돕기로 했어요. 당신의 방해 공작 전부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할 겁니다. 나이젤은 당황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혜원 씨, 당신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한국을 기록하는 걸 보고 감동했어요. 베니스 영화제 상영관. 500석 규모의 극장이 가득 찼습니다. 유럽 각국의 평론가, 언론인, 영화 관계자들이 모였죠. 상영 직전 도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떨려요. 나도야. 근데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긴대요. 극장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NHK 다큐멘터리 팀이었어요. 우리도 도쿄의 새벽을 취재했는데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도쿄는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차가웠어요. 한국은 따뜻한 무질서랄까? 프랑스 아르테 채널 PD도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BBC가 왜 거부했나 궁금했어요. 이제 알겠네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 새벽 4시,
봉순댁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화면. 할머니의 내레이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밥 좀 나눠 먹는 할머니죠. 그리고 도영이의 목소리. 하지만 그 밥 한 그릇이 제 생명을 살렸어요. 극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집중했어요. 5분이 지났을 때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라 레푸블리카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마마미야. 이게 실화라고? 생명의 다리 지킴이 장면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다리 난간을 잡고 있고 지킴이가 조용히 다가가 커피를 건네는 장면. 춥죠? 따뜻한 거 드세요. 저 그냥 야경 보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커피는 드세요. 제가 너무 많이 타왔거든요. 청년이 커피를 받아들고 흐느끼는 장면에서 관객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였어요. 스페인 엘파이스 기자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맞아?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 장면에서는 첫 박수가 나왔습니다. 임산부 한 명이 타자 주변 승객 5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이쪽이 더 편해요. 에어컨 바람 안 오는 이쪽으로 오세요. 독일 슈피겔 특파원이 감탄했어요. 베를린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야. 하지만 진짜 반응은 도영이의 생일 파티 장면에서 폭발했습니다. 탈북 소년을 위해 모인 새벽 배달 라이더들. 그들이 함께 부른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영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라이더 한 명이 말했어요. 야, 우리가 형이잖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이거 우리가 모아서 산 거야. 최신 스마트폰을 받고 우는 도영이. 형들, 저 북한에서는 가족도 못 믿었어요. 야, 울지 마. 남자가 왜 울어? 그러는 형도 우네요. 먼지가 들어갔어. 먼지가. 이 장면에서 극장 전체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어요. 벨기에 르수아르 기자가 대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혈연도 아닌데. 영화 중반부. 나이젤과의 갈등 장면. 한국은 이류 국가야. 케이팝이나 만드는 곳이지. 이 대사가 나오자 관객석에서 부끄러운 웃음이 터졌어요. 다들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네덜란드 NRC 기자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게 딱 내 생각이었어. 엘리너가 해고당하는 장면. 그럼 해고하세요. 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찍을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박수가 터졌어요. 한 프랑스 관객이 소리쳤습니다. 브라보. 저게 진짜 저널리즘이지. 마지막 장면. 봉순댁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배고픈 사람 보면 먹이고, 그게 뭐가 특별해요? 당연한 거지. 근데 이 당연한 게 특별해진 세상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3초간 정적.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심사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 켄 로치였어요. 50년간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순수한 휴머니즘은 처음입니다. 그의 기립에 하나둘 관객이 일어났어요. 10초 만에 전체 관객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시작됐어요. 1분, 2분, 3분, 5분이 지나도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영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누나, 사람들이 왜 이래요? 감동했나 봐. 왜요? 그냥 우리 일상인데?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인에겐 일상이 세계에겐 기적이었던 거죠. 7분째 되자 한 이탈리아 기자가 소리쳤어요. 안코라. 안코라. 다시 한 번 더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관객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10분째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일어나 말했어요.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독일 슈피겔 기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선진국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술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12분. 베니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역사상 최장 기립박수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12분 23초입니다. 새로운 기록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연출이 아닌가 의심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서울시도 모르게 찍은 날 것의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를 넘어선 하나의 계시입니다. 프랑스 심사위원이 덧붙였어요. 파리가 사랑의 도시라고 자부했는데 서울이 진짜 사랑의 도시네요. 일본 심사위원도 말했습니다. 도쿄는 질서의 도시지만 서울은 마음의 도시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나이젤이었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극장이 술렁였어요. 제 편견이 진실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15년간 BBC에서 일하며 서구의 우월함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퇴보였다는 것을. BBC를 대표해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엘리너, 자네가 옳았어. 미안해.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나이젤을 위한 박수였어요.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에 대한 박수. 관객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전 파리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매일 불평하며 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 도울 수 있나요? 도영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어요. 북한에서는 서로 감시했거든요. 근데 여기선 서로 돌봐요. 왜냐면, 그냥요.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 그냥이라는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시상식. 베니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 감독 엘리너 휘트비. 트로피를 받으며 제가 한 말.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국을 끓이는 봉순댁 할머니. 생명을 지키는 다리 위의 천사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모든 한국인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이젤, 당신의 해고 덕분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나이젤도 쑥스럽게 웃었죠. 시상식 후 리셉션. 각국 방송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몰려왔어요. 프랑스판 봉순댁을 만들고 싶어요. 독일 새벽 나눔 프로젝트에 자문해주세요. 일본도 따뜻한 무질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한 러시아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냉전 시대의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 분단국가라고요. 하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위대한 걸 지켰네요. 인간성을. 베니스 수상 일주일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런던 시장이 직접 전화했어요. 엘리너, 우리도 새벽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조언해 줄 수 있나?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돼요. 자발적이어야 해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만들지?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한 명이 시작하면 돼요. 파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몽마르트의 봉순댁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요. 베를린, 암스테르담, 브뤼셀, 유럽 전역에서 새벽 나눔 열풍이 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뉴욕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가 봉순댁을 보고 가게를 시작했대요. 나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려웠어. 이제 갚을 때야? 그분의 가게 이름은 브루클린 봉순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쿄의 한 라멘 가게 주인이 선언했습니다. 매일 새벽 백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한국의 봉순댁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가게 앞에는 새벽마다 긴 줄이 섰대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BBC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의 편견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엘리너 휘트비에게 사과하며 그녀를 복직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전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찾아다닐 거니까. 대신 BBC는 휴먼 다큐멘터리 부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첨단 기술 대신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부서였죠. 한편 도영이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베니스에서 그를 본 영화학교들이 전액 장학금을 제안한 거예요. 누나, 저 파리 영화학교 갈 수 있대요. 정말. 축하해. 근데 할머니 혼자 두고 가기가. 봉순댁 할머니가 도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야지. 배워서 우리 이야기 더 멋지게 만들어. 할머니, 울지 마. 방학 때마다 오면 되잖아. 이별하는 날, 봉순댁에는 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새벽 라이더들이 도영이를 위해 모금했습니다. 야, 이거 용돈이야. 파리 가서 굶지 마.
도영이는 결국 대성통곡했어요. 형들, 사랑해요. 공항에서 도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누나, 저 꼭 성공해서 봉순댁 이야기 영화로 만들 거예요. 그래, 기다릴게. 도영이가 떠난 후, 저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 첫 번째는 인도 뭄바이의 도시락 배달부들이었어요. 매일 20만 개의 도시락을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배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케냐의 나무 심는 할머니들.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 세 번째는 브라질 파벨라의 축구 코치. 갱단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영웅. 하지만 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봉순댁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할머니, 저 또 왔어요. 그래, 밥 먹어야지. 어느덧 봉순댁은 세계적 명소가 됐습니다. 매일 외국인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야. 배고프면 먹여야지.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봉순댁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죠. 장소가 아니라 정신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대요. 혜원 씨가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문화유산은 무슨, 그냥 밥집이야. 심사 결과 발표 날. 봉순댁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렸어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1호 나눔 정신. 대한민국 봉순댁. 발표와 동시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열심히 밥해야겠네. 그날 저녁, 도영이가 파리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봤어요? 대박이에요. 그래.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이제 우리 이야기 정말 영화로 만들 거예요.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도영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봉순댁 할머니시죠? 프랑스에도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대통령이 가르칠 게 뭐 있어요. 그냥 밥 먹이면 되는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게 진리였으니까요. 유네스코 등재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정착하러 서울시 명예시민 엘리너 휘트비 씨를 환영합니다. 시청에서 열린 환영식. 하지만 전 바로 봉순댁으로 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여기 살 거예요. 그래? 잘했어. 여긴 살기 좋아. 봉순댁은 더 유명해졌지만 여전했습니다. 새벽 5시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라이더들이 모여들었고 따뜻한 국물이 나눠졌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외국인들이 늘었다는 것. 이것이 그 유명한 봉순댁. 매일 관광객들이 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모두를 손님이 아닌 식구로 대했죠. 관광 왔어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도영이가 깜짝 귀국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도영이. 도영이는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누나, 제 졸업 작품 보실래요? 스크린에는 봉순댁, 새벽의 천사들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45분짜리 영화였어요. 하지만 다큐가 아니라 극영화였습니다. 할머니 역할은 프랑스 배우가, 도영이 역할은 아프리카 소년이 맡았어요. 왜 우리가 안 나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할머니, 이게 더 의미 있어요. 어느 나라에나 봉순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는 파리, 뉴욕, 나이로비, 상파울루, 전 세계 봉순댁들을 보여주며 끝났습니다. 이제 봉순댁은 장소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도영이의 교수가 말했대요. 이 영화가 칸 영화제 단편 부문에 초청됐어. 또 다시 칸.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에이, 나 같은 늙은이가 뭐하러. 주인공이 안 가면 어떡해요. 결국 봉순댁 식구들 모두 칸에 갔습니다. 할머니, 라이더들, 미화원들, 그리고 저. 레드카펫을 걸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골목길 같네. 사람 많은 것만 빼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도영이 영화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도영이가 한 말. 전 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순댁에서 가족을 찾았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난민들이 자기만의 봉순댁을 찾길 바랍니다. 기립박수가 10분간 이어졌어요. 칸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봉순댁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1000개의 봉순댁을 만든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만드는 게 아니야. 저절로 생기는 거지.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정부가 만든 곳은 잘 안 됐지만 자발적으로 생긴 곳들은 번성했어요. 1년 후 저는 책을 냈습니다.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 18개국에서 번역 출간됐어요. 인쇄는 모두 봉순댁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긴. 쌀 사고 반찬 사지. 할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예요. 80세에 매일 새벽 일어나시니 병실에는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라이더들, 위화원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전 세계 봉순댁 사람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저희가 이어갈게요. 봉순댁 정신은 영원해요.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병원 밥 맛없어서 못 있겠어. 퇴원 첫날부터 다시 국을 끓이셨죠.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쉬면 뭐해. 할 일이 있는데. 그때 도영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저 할리우드에서 연락 왔어요. 할리우드, 봉순댁 이야기를 블록버스터로 만들고 싶대요. 에이, 무슨 블록버스터야. 그냥 밥집인데. 하지만 도영이는 진지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결국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서울로 왔습니다. 봉순댁을 보고 그들이 한 말.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액션도 없고 로맨스도 없는데 왜 감동적이죠?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는 법이야. 2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봉순댁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요. 할머니는 83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국을 끓이십니다. 도영이는 이제 신인 감독이 됐어요. 첫 장편 영화 봉순댁이 곧 개봉 예정이래요. 주연 배우는 한국의 유명 배우가 맡았습니다.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어서 새벽 생활을 6개월 했대요. 도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혜원 씨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합니다. 한국의 정 알리기 프로젝트 총괄로. 나이젤은 은퇴하고 자서전을 썼어요. 나의 편견, 나의 반성, 인쇄 전액을 봉순댁에 기부했더군요. 그리고 저는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최근엔 실리콘밸리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새벽마다 무료 코딩 교육을 한대요. 디지털 봉순댁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무료로 하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배웠으니까요. 봉순댁 정신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봉순댁에서 이 글을 씁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할머니, 이제 서울이 경유지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뭔데? 출발점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말 참 이쁘게 한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습니다. 새벽 배달 라이더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그래. 춥지? 어서 들어와. 이게 서울입니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가 아니라 24시간 서로를 돌보는 도시. 저는 48시간의 강제 체류로 이곳을 발견했지만 이제는 평생 머물고 싶은 곳이 됐어요. 누나, 이거 보세요. 도영이가 태블릿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봉순댁 지도예요. 빨간 점이 1876개. 올해 안에 2000개 넘을 거예요. 그때도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시겠지? 당연하지. 할머니가 주방에서 외치셨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보이지 않아서 더 소중한. 서울은 제게 경유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울이 제게 가르쳐준 거죠. 모든 곳이 누군가에겐 봉순댁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서로를 돌본다면, 그냥 돕는다면. 지금까지 BBC가 숨기려 했던 한국의 진실. 48시간 만에 15년 경력 PD를 변화시킨 서울의 새벽. 엘리너 휘트비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봉순댁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새벽을 지키는 영웅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 한국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세계에 숨겨진 우리의 따뜻한 영웅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